지금까지 그 좋은 강의 진행해주신 이강호 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고 그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저기 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강연해 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또 강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질의는 1분 이내로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인 내용의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이강호 선배님께서 학생운동 하실 때 겪으셨던 일이나 이런 좀 구체적인 일들도 질문해 주시면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종북 좌익이 철저하게 제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빨갱이가 국내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북한이 어떤 지령하는 형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난수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너서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지령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기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스템을 좀 이해하면, 그 종북하는 그런 시스템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제 엄청나게 심오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가령 저도 북한 방송 열심히 들었습니다. 북한 방송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북한 방송 당시에 열심히 듣는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참 이런 식의 얘기들, 이제 너무 민감한 얘기를 좀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다 나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우리 김학범 대표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일반론적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좌익 농권의 본질은, 그 정치적 합의의 본질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간첩 조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간첩들이 핵심을 제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핵심이 있고 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핵심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조직도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인혁당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은 민청학년 사건하고 같이 일어나죠. 같은 시기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철, 또 제 사회학과 선배들입니다. 그분은 좌익은 아니더군요. 이렇게 표현하면 참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민청학년 사건에 박정희 정권 와서 맞서 싸우고 유신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절대로 민청학년에 또 그렇게 되겠던 사람들이 다 좌익이다, 이런 건 또 아니죠. 그러나 인혁당, 그리고 그 관련 당사자들이, 그리고 거기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좌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도 성성을 지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철은 아무것도 몰라. 누구누구가 선수야. 민청학년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혁당을, 민청학년과 인혁당을 다 같이 알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다 이렇게 돼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엘저히스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엘저히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는 모함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신영록 씨.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통역당 실체가 없는 거고, 그건 다 모함이고 조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라고 배웠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수정 타고 북한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용환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김용환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잠수정을 타고 갈 때 잡혔습니까? 김용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홀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순진하고 순박한 생각에 사로잡혀가 있다 보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때도 그랬다는 것.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화운동,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익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다 얌전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습게 하고 소홀히 하면서 그러려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허용되고 용납돼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취약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용히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더 깊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59학번 송기태, 지금은 은퇴한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23년 동안 인도 생활을 하다가 1년 전에 돌아왔는데 이게 나라냐, 그게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요일마다 시내 나가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4개 내지 5개의 단체가 각자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그런데 힘이 모이질 않아요. 제가 지금 4.19 때 저도 대구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그때 같이 나갔던 사람 중에 김지호라는 한 해 선배되는 수학과 친구가 결국은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19 세대가 다시 일어나자 그걸 주장하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SNS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서 박근혜를 쫓아내었던 촛불 세력처럼 만약에 이런 세력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외치면 문재인이가 물러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런 희생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4.19 세대라도 일어서자. 저 생각은 지금 이 선생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북핵보다도 종북 좌익이 더 위험하다. 문재인이가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재인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파 지도자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물리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선거를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때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소식으로는 문재인이가 보이지 않게 오히려 더 빨리 공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정말 4.19 같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문재인이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선생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중에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무시무시한 질문을. 제가 무릎 서고 무너뜨리자 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뭐 대학과는 본격적인 선동이 되겠네요. 예. 뭐 선거까지 이런 절차를 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 늦는 것 아닌가라는 것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놈들 하는 짓이 가관이다, 각오했던 수준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무지몽매하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경제를 오늘 여러 매체에 일제히 지금 그걸 보았습니다. 이제 종로 일대부터 강남 여기저기 산업 핵심 지구의 비점포들 나와가지고 전혀 안 나온다. 텅텅 비어가고 있다가 이제 본격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목도에 나왔던 1년 전부터 이렇게 목도에 나왔던 장면들인데 거의 붕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이래도 좋다. 이래도 좋다. 촛불을 걸었고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에 대깨문이라고 그러나요? 그래도 그러고 싶다라는 얼마나 견딜까 글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살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화끈하게 다이어트를 시켜버렸죠. 거의 평균 10kg씩 다이어트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두로가 불법으로 선언되어버렸죠. 그런 일도 21세기 들어오면 그런 일도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발생을 하네요. 발생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뭡니까 그때 옛날에 한무식인가 경무식인가 하는 신문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더만요. 베네수엘라를 본받아라. 보라. 지금 이 순간 베네수엘라 본받고 싶습니다. 네. 본받고 싶은 길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젊은 36살이라고 나와 있던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같은 그런 배포 있는 어린 사람들이 나오겠죠.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이 고스란히 그대로 임기 그대로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깝습니다. 힘이 못 미친다라면은 이런 생각은 같지만 이대로 계속 가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전이라도 늦더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제 강을 던졌네요. 주사위를 던졌네요. 옛날에 그러니까 운동권 시절에 표현을 빌자라면은 그 표현을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타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도합시다. 타도 문재인 정권. 그렇게 합시다. 예, 다음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84학번인데 말이죠. 뭐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당시 NLP로 갈라졌던 것이 무슨 뭐 자의적인 선택보다는 이 84학번 같은 경우도 이해하는 다 선배들과의 연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86년에 갑자기 반미 투자하고 필요할 때 좀 영문을 잘 몰랐고
좀 당황스러운 게 좀 있었는데, 저는 그 PD를, 저는 경제과, 제가 경제과인데 경제과도 PDNL로 갈라지고, 같은 반에서도 갈라지고 했는데, 그 PD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정통 막스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PD가 좀 괜찮게 봤는데, 이 PD의 관점은 알다시피 재헌위에 수립하자였었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내세우는 NL을 굉장히 논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PD의 관점으로 보면은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NL과 PD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PD가 보기에는 그냥 김대중은 그냥 부르주아 정치인이고, PD의 관점이랑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다 부르주아 정치인에 불과한 그런 건데, 그래서 나는 최소한 PD 애들이 노무현과 김대중 지지로 갈 줄은 내가 몰랐었는데, 좀 몇 명이 나타나서 제대로 일부인가 했는데, 진짜 골수 PD였다는 애들이 지금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을 찬양하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은수미의 행적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은수미가 도대체 문재인 공천받는 것도 너무나 황당해서, 그 PD가 내세웠던 정통 막수주의는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나 PD한테 묻고 싶어요. 애들은 원래 문재인 이런 거 지지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나 PD 그룹의 일부가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 품 안에 안긴 은수미나 저런 인간들 보면 PD가 내세웠던 정통 막수주의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막 갈 때까지 갑니다. 이거 참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적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인간의 세계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애둘러서 표현하자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을 계속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침묵을 계속하게 되면은 설사 처음부터 좌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침묵을 계속하게 되면은 반드시 좌익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반드시 침묵 종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좌익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궁극적으로 종북으로 귀결된다. 라는 게 철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PD 계열은 그때 재헌의 애파 이런 쪽보다도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운동 쪽에 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NLPD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숙한 내막이 좀 있고,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NL이라는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방이 돼서 나온 거지만, NL 주사파, 근데 때가 돼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운동권 자체가 한국에 이미 그 8.4권 그때 당시 당대에는 이미 NL 주사파 일색으로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접하셨을 때는 그런 상황밖에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을 또 받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그 운동권 시절에 또 교육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제 개인의 사적 체험이기도 한데, 저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의 대결적 자세가 이미, 그러니까 운동권 아주 골수였을 때부터 이미 굳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이미 그렇게 됐는데, 교육받을 때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윗동네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멍하니 잠시 그 이야기 한 선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윗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당시 서울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서울대 5대 서클, 5대 지하 서클, 혹은 10대 서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클들에, 특히 5대 서클들의 뿌리는 전부 다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으로 다 거슬러 올라가고 더 궁극적으로는 남로당 잔당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인력당 통역당으로 다 돌아갑니다. 맥이 다 닿았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은 심영복이 있고 박성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향을 하셨지만 안병직 교수 같은 분이 있고 밑에 다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계속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친북이었고 그 자세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통역당 같은 경우 난민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민전 같은 경우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난민전이 강도를 하죠. 강도 돈을 훔치고 이런 거 북한의 승인을 받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통역당은 그런 조직이었고 인력당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들 그대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핵심부의 생각들은 그대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단계 핵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주 거리가 멀면 굉장히 순진한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핵심으로 근접을 하면 어떤 무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김일성 본인이 이런 자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남한의 통역당 3,000명이다. 그런데 남한의 이런 친구들이 조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새가 약화돼서 3,000명입니다. 기가 차고 있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통진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통진당 사건 해산되고 이러면서 통진당이 근거가 되고 이석기 근거가 되고 하면서 친구들이 북에서 직접 내려온 공작원들이 아니죠. 통진당 당원들이. 우습게 표현하자면 북에서 내려온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일본 교육받고 내려온 친구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통진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를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진당이 해산이 될 때 통진당 당원 숫자가 97,몇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당시에 볼셰비키당 당원 숫자가 12,000명입니다. 당시에 러시아 제국 인구가 1억 2천만입니다. 1억 4천만인가요? 하여튼 그런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이 이렇게 불어나고 팽창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너무나 단속하고 제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게 정말로 힘들었다는 거. 저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벌어졌던 진행됐던 한편으로는 반유신 민주화 투쟁 이렇게 가지면 그 이면에서 어떻게 또 좌익들의 공작과 그 궁극 목표와는 집요한 싸움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어떤 거니까 좀 비공개적으로도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건데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들이 당시에는 다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소위 이른바 김영삼 계열 이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동권에서는 친북, 종북 좌익 세력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찌감치 지적이 되고 경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을 일찌감치 제압을 그때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사실은 운동권을 떠나고 정리하게 된 첫 번째 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종북 좌익을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지금은 이제 원로가 대신 좀 뭐 좌익이라고 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때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지하당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같이 순회를 하고 또 합국정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전부 순회를 하고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움직임에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노회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근데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정도 있을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지나가버렸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언급했던 몇몇 이런 사람들 산업행 출신들 또 뭐 CA 출신 이런 사람들이 주사파 아니고 종북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막스 레닌주 입장에서는 김관일 쪽들의 동상에 머리 쳐박고 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소위 막스 레닌주의자 할 짓입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이제 투항해버리는데 그 내면에 무엇이 있냐라고 당사자는 알겠죠. 당사자는 알겠죠. 그러나 적어도 변명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른바 재벌이 어쩌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남한의 기득권 세력이 어쩌고 이런 쪽으로 모든 핑계를 다 돌리고 하는 게 사고방식도 익숙화되어 있을 거고 그게 저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알면서 자기를 속이고 또 적극적으로 또 속고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화학번의 최진환입니다. 저는 7호학번이고 대학원은 7호학번이고 군대 갔다 와서 감신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8사학번입니다. 거기 아마 데모 속에 살았는데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전향하셨죠, 이분이가. 전향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신다면 데모를 하실 건지 아니면 친정부 쪽으로 들어가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아까 우리 4.19 시대라고 계신 우리 목사님 계신데 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4.19 그런 사태를 당하시면은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는 건지 데모하실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좌파 속에 두 가지 파가 있었다고 했는데 데모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우파 속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데모도 안 하고 그랬지만 만약에 저는 이제 아주 유신 그 헌법 속에서 그렇게 완전히 살았거든요. 아주 우리 박 대통령을 미안하지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데모는 안 했어요. 저는 맨날 전도하러 다니려고. 근데 그 시대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행복하게 우리 이제 유신 시대, 유신 헌법 아시죠? 유신 헌법 아시죠? 국회의원 3분의 1 뽑고 대통령이 임기제 없고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고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거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돌아가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면은 우파 중에서 그래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 우리 선생님은 어느 쪽에서 서실 건지 나는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굉장히 이제 뭐 어려운 질문이시긴 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지금과 같은 제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그러니까 4.19 그 시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반대해서 대응 안 했습니다. 단언한 건데. 사진으로도 오늘 만들고 나왔습니다만, 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그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의 부정이 아닙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통령 선거, 당시 전 부통령 선거가 나누어져서 진행됐죠. 간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 아니었습니까? 야당 후보가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독 후보가 되고 그냥 당선 확정 상태였습니다. 근데 연로하시고 하니까 참 우스운 상황이지만 미국 같은 런닝메이트 제도가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뽑게 되어 있었죠. 부통령 선거 엄청나게 격렬한 어떤 이런 긴장이 야기가 되고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곧바로 진행이 이렇게 됐죠. 명백하게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승만 물러가라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걸립니다. 저는 그걸 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당시에 이른바 그런 어떤 그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관련해서 더 민감한 상황, 사실 개인적인 사연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본다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저 선배 부친은 박정희 대통령과 말하자면은 구원이 있는 관계입니다. 예.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저는 제 부친도 존경하고 더할 나위 없이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또 그만큼 존경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도달한 입장에서라면 저는 절대로 유신에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성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지만 또 감사한 게 먼저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몸통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이제 저같이 무지한 국민들도 이제 그 정치적 의식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세력이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잡힌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다음 세대에는 이런 사회주의에 빠져서 또 뭔가를 이제 계속 일어나려는 움직임들은 지구가 종말될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어떤 사상이 차단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강사님이나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사례나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거는 어떤 당시에는 유토피아를 끌고 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지금 뭐 소련이 붕괴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어떤 현실적인 약점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 사유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제한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하향 평준화의 경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었잖아요. 붕괴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런 후배분들, 다음 세대 분들에게
이것들이 헛되다라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또는 그분들도 똑같이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그런 사회주의 이론을 듣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추구하고 혁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것이 헛되인가, 이것이 왜 아닌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또 정리를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말하자면 인간의 영원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질병이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정돈을 어떻게 보면 청소도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병, 이런 안위를 하는 것 같고, 그때 다시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어쩌면 영원히 반복되지 않겠나. 그런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약점, 욕망,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니겠나.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거기서 그럴듯한 얘기들이 행세를 하고 행행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 뼈저린 경험을 하고, 그 기억이, 그 뼈저린 처절한 경험의 기억이 유지되는 세대가 그 기억이 유지되는 동안 또 괜찮았다. 그게 또 잊혀질만 하면 또 고개를 들고, 잠시 잊어버리면 다시 독버섯이 자라고 독초가 자라고 하듯이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끈기와 인내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차분한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래서 이 종북 좌익들, 이런 어떤 문제 세력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격하고 과한 어떤 이런 어떤 방법을 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신적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시 집요하게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역사는 또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정말 가슴 아프고 뭐라고 할까요? 좀 억울하다고 할까, 억하신경마저 생기는 것은 한국은 이런 어떤 소모, 중간에 어떤 그러니까 소모, 이 소모 전쟁이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은 조금 더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 그런 부분을 다 긍정적 발판으로 해서 더 높게 도약하는 길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건강하게 이래볼 수가 있는데, 그게 중간에서 이런 충분히 없는 진통을 겪어야 된다는 게 솔직히 화는 납니다. 화가 나고. 그러나 또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숙명적으로 그 끄트머리 보시지 않습니까? 손톱만큼, 새끼 손톱만큼 조그맣게 겨우 자리 잡고 천신만고 끝에 탄생하고 발전하고 그 숙명적 과정을 안고 있었던 부분들 피할 수 없는 게 또 아니겠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발견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예전에 한동안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소박하게 생각을 하고 뭐 기득권 세력이 어떻고 뭐 이런 폐조선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부추겨지고 놀아놨던, 그런 선동에 놀아놨던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도 이게 아니구나, 이 나라가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렬한 애착을 가졌으면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죽고
정권에 의해서, 독재 정권에 의해서 독립되고 희생당하고 헬기에서 기총사격도 있었어야 되고 라고 자꾸 믿고 싶고 다른 정부가 또는 막 우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5,000명, 2,000명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객관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이 카빈 총탄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죠.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군인들도 희생됐던 걸 또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 차례차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취사 선택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2년, 10년 믿는 대로 사실관계를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저는 그 부분들이 무시무시한 일종의 악마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저희 이념이 있고 정치적 입장이 있고 그러지만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이 팩트가 이념에 앞선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팩트를 트루스포로 아주 있습니다. 사실, 진실에 바탕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 작별로 전환하니까 선동에 넘어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직시를, 사실관계를 직시를 하면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김정은 위인맞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위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싸구려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시궁창에 처박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가 뭐 다른 어떤 제주의 주장에 저는 후배들도 이걸 믿고 따라오라, 이게 맞다 이렇게 우기기보다는 그런 명백한 문제들에 대해서 후배님들께서 엄격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보수파 진영이라고 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잘못이 없겠습니까? 불편하고 누추하고 못난 구석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와 옳고 그르고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고 거짓이고의 문제는 일단 직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